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책이 있어요. 보고 싶긴 했는데 이미 절판이 된 지 오래고 중고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고가이고 번역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세월이고 기다려야 하나 중고로라도 사야 하나 뭐 이런 고민 한 몇 년째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작가의 작품들을 다시 다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도서관에서 일단은 빌려서 읽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읽고 있었죠.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거든요. 그런데 알람이 온 거예요. 세상에 번역본이 새로 나온 거죠. 얼마나 반갑던지 바로 주문하고 기다렸다가 책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회고록 또는 자서전인 말하라 기억이여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서전이라는 규정은 나보코프 자신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고록이라고 불려주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이 회고록은 러시아 시절부터 1940년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까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보코프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이후의 삶을 회고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쓰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롤리타의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주요한 작품들이 뭐 러시아어로 썼던 작품들보다는 이제 영어로 썼던 작품들이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두꺼운 나보코프의 단편 전집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또 완성되지 못한 유작으로 오리지널 어브 로라까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최후의 대작이라고 하는 아다 혹은 열정이라는 이 작품은 아직 새로운 번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고로 제가 구입을 해놓은 책인데요. 81년도에 나왔는데 아마 새로 번역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 강의라든지 또 문학 비평, 문학 강의 이 책들은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라 기억이요는 읽어보니까 나보코프의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의 작품, 문장 스타일,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알려주는 기본적인 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절판 끝에 다시 나온 게 너무나 반갑고 고맙죠. 이 번역본은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고요. 번역자는 예전 번역을 맡았던 오정미 작가가 다시 좀 손을 본 것 같고요. 이 새로운 번역본이 중요한 거는 예전의 번역본에 없는 마지막 장, 16장 또는 결정적 증거에 대하여라는 게 수록되어 있는 점입니다. 결정적 증거는 나보코프가 자신의 이제 자서전에 붙인 제목이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철회를 한 거거든요. 구 번역본에는 그리고 이 장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집필돼서 다른 지면에 발표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아마도 그때 붙여진 제목인 것 같은데 예전 번역본에는 각 제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저작의 그런 것처럼 제목을 다 없앴고요. 이 마지막 장이 수록되어 있는 점이 중요한데 이 글은 나보코프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같은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 책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보코프 자신이 허구의 서평가로 등장을 해서 이 말하라 기억이여와 또 다른 허구의 작가의 작품을 두 작품을 넣고 마치 서평하듯이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일종 오정미 작가가 말한 것처럼 아주 넉살 좋게 이 자신의 말하라 기억이야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근데 왜 예전 번역본에 이거를 수록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번역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미 작가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고요. 예전에 어디선가 저는 이 말하라 기억이여가 자신에게 끼친 일종의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썼던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 책의 머릿말, 예전에는 서문으로 나보코프가 쓴 글의 그러니까 이
책의 머릿말 처음 문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적인 기억들을 서로 연관되게 체계적으로 엮어놓은 아상블라주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장이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발표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기억이라는 본연적인 특성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라는 의미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작품은 기억의 단편들, 파편들을 그러니까 상호 연관된 조직을 이루도록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획 또는 의도에 따라서 기억은 배치되고 배열되어서 하나의 일종의 감각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보코프가 이 마지막 장 결정적 증거에 대하여서 열심히 자신이 기억을 조금도 허구가 섞이지 않도록 잘 기억해내서 썼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작품을 자서전 혹은 회고록으로서의 윤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보코프의 진실,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걸까를 질문하게 합니다. 기억과 허구가 섞인 하나의 미적 완성도를 갖춘 회고록이자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넌픽션, 자서전이 아니라 일종의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전적 글쓰기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요. 롤랑 바르트가 쓴 롤랑 바르트 같은 책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이 어떤 중심적인 인물, 주체로서의 저자, 하나의 허구의 중심 인물로서의 저자를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해체해서 새로운 자전적인 글쓰기를 실험하는 그런 걸 롤랑 바르트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롤랑 바르트가 쓴 롤랑 바르트도 그렇고 또 다른 발터 베냐민의 글쓰기도 그렇고 이런 자전적 글쓰기라는 여러 가지 시도들, 실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만을 또 따로 모아서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나보코프가 원래 이런 문장들을 구사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자서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보코프는 19세기가 저물어가는 러시아에서 귀족 집안, 그러니까 대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20살까지 이 러시아에서 보냈는데요. 아주 풍요롭고 그렇지만 세기말적이고 러시아의 격변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절을 표현하는 나보코프의 글에는 정말 여름에 반짝거리는 빛처럼 단순히 향수어리다라고 말하기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그 시대의 공기라든지 질감, 어떤 빛, 색채, 형태 이런 걸 다 사용해서 그 시절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들 속에 자신의 과거의 기억들을 마치 아름다움이라는 진공 상태에 넣어둔 듯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시 공간 감각이 무뎌질 정도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20살까지의 러시아에서의 삶이 나보코프에게는 영원히 기억 속에 박제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시에 박제된 동시에 상실감으로 안겨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러시아어에서 또 영어로 작품을 써야 했던 그러니까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터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또 언어도 상실한 채 의태 자신을 바꿔야만 했던 그런 일종의 상처, 상실감 이런 걸 안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평생을 나비를 연구하고 나비를 쫓아다니면서 채집하고 그거를 박제화하면서 연구했던 일종의 생물학자이기도 한데 나비처럼 의태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유로서 갖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세계가 나비, 의태, 그러니까 번데기를 벗고 거기서 나온 나비는 번데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생물이잖아요. 그런 그 은유적 세계가 나보코프의 세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보코프가 이 책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을
나보코프 자신에 대해서 마치 수사관이나 탐정 혹은 판사처럼 나보코프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대로 그 아름다움, 정교하게 배열되고 장치화된 그 감각을 공유하는 공모자가 되기를 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보코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할 뿐입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나보코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만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그 표현 방식을 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의 추위를 묘사하는 거, 러시아의 추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박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러시아의 격변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해서 정착한 곳, 예를 들어서 뭐 런던의 캠브리지 기숙사라든지 또 뭐 파리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거기에서의 추위를 묘사하는 것은 러시아의 추위와 달리 굉장히 황량하고 스산하고 뼈를 저미는 것 같은 추위를 느끼게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을 때는 좀 세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번역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초반 부분에 아버지에 대한 묘사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쯤에 자신의 남동생인 세르게이의 생과 죽음을 말하는 그 대목은 또 아버지에 대한 묘사와는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들 드미트리에 대한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 새로운 번역서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고록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읽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감상을 하게 되실지. 그래서 나보코프의 소설들을 읽은 것도 꽤나 오래전의 일이어서 롤리타 같은 경우는 정말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한 책도 있어서 아마 나보코프 소설들과 작품들을 읽으면서 보내는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좋은 일이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